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중개사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고종원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좀 많이 계시네요. 네. 이제 시험까지 10월 26일 날 시험 보는 거니까요. 한 몇 개월 남았습니까? 8개월인가요? 3, 4, 5, 6, 7, 8, 8개월 가까이 남았네요. 네. 8개월 정도면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이죠. 좀 빠듯하지만. 그래서 지금 요번에 오신 분들은 이제 남은 기간이 8개월이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준비하시지만 올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저도 열심히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학원에 화장실에 갔더니만 남자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꿈은 용기를 낳고 용기는 기회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정말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꿈을 가졌을 때 아침에 늦잠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용기가 생길 수 있고, 노력하려고 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그래야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저번 주에도 이제 일하신 분들 중개업소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면 첫 마디가, 계약서 좀 쓰셨습니까? 이게 인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번 달보다 또 분위기가 또 괜찮아. 부부가 둘이 같이 하시는데,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으셔요. 남자분이 자격증을 따셨지, 한 2년 전에.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 특히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기한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남편은 자격증 걸고 앉아있고 그냥. 아내가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계약서 한 장 쓰고, 또 이번 주에 전세가 아니고 월세지. 월세 2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매매도, 또, 최근에 들어서 한 몇 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활기에 차 있어요. 아마 이제 분위기가 옛날보다는 좀 나아지죠. 어느 정도나 이게 회복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여러분들도 빨리 자격증을 따서 빨리 현장에 나가셔야 돼. 언제까지 책상머리에 앉아있을까요? 빨리 가서 막 경험을 쌓고 해야지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음이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꼭 가지시고,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편하고 제2편으로 되어 있죠. 제1편이 법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제2편이 중개활동과 관련된 실무적 지식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시험 문제는 법령에서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40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출제할 만한 지문들은 다 출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 있죠. 그것들 반복적으로 보시면 거의 그 안에서 나옵니다. 거의. 다른 과목하고 좀 특징이 좀 있는 것이, 중개사법령은 기출문제만 잘 하시고 그것만 반복해서 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분량도 적기 때문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처음 하신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한 과목씩 공부하지만 민법과 중개사법은 비중이 같지 않는 거예요. 민법은 1차 과목인데다가 공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2차 과목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공부 분량이 훨씬 적어요. 민법의 10분의 1, 30분의 1, 50분의 1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이렇게 중요 과목이고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중개사법은 수업 시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밑줄 그으라고 하는 거 밑줄 다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OX 문제 그거 나갈 때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 6월 달쯤 됐을 때는 우리 저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좀 풀 거라고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 푸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짜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은 이제 민법, 개론, 조금 더 간다면 공법, 이런 데 투자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작은 과목들, 3시간짜리 과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끝낸다. 이런 각오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령부터 들어갑니다. 법령에서는 제1장 내용이 이제 뭐냐면 총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설은 시험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되고요.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중개사법의 역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중개사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 다음에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고. 자, 세 번째 공부하는 내용이 재정 목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중개사법에서 쓰는 용어의 정의. 낱말의 뜻풀이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 중개대상 물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1장 내용에서 이 5가지 내용을 공부하는데 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1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2조에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에 3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 총선은 1조, 2조, 3조 공부하는 것이고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직접 관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아두시면 다음 내용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간단히 보겠고 1조, 2조, 3조가 출제가 되는데 요게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요것은 또 한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2문제 정도는 최소한 볼 수 있다. 자,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1조 목적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시험이요. 10월 26일 날 보는데 법이 7월 29일부터 개정이 되는 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지금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는데 이 신법은 언제 시행되냐면 1월 29일 날 공포가 돼서 6개월 뒤인 7월 29일 날 공포가 되거든요. 근데 시험은 10월 26일 날 나기 때문에요. 어떤 게 있냐면 법상 요 시험 보는 날 요때를 기준해서 90일 전에 시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 공고는 매년 보면 7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공고된 그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7월 중순에 이제 뭐냐면 공고가 날 거니까 그 당시는 요 신법은 시행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이 바뀌지만 바뀌었고 이제 시행 날짜만 남겨놓고 있지만 시험은 국법에 따라서 출제하겠다는 것이 우리 국토부의 입장이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지난주인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법이 바뀔 거지만 이렇게 이때 보는데 이런 시험은 대한민국의 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험은 시험 보는 그 날 시행되는 법을 기준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은 그렇지 않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때 법을 기준해서 시험 보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그러니까 정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정할 필요 없는 것이 이때 법이 무조건. 그런데 중개사 시험만큼은 따로 정한다. 그게 공고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법은 바뀌어 있는데 시험은요 옛날 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큰 차이가 나느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법은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던 것을 새 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이렇게 불렀던 것을 개정법, 요 신법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중개보수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용어를 바꾼 거죠. 국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이렇게 불렀던 것을 이걸 갖다가 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기구 이름을 바꿨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용어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거의. 요건 좀 내용이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1조예요. 1조. 1조 목적이요. 옛날 국법에 따르면 3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공부할 겁니다. 근데 새 법에 따르면 1조라고 되어 있지만 목적이 4가지로 바뀝니다.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랬지만 요번 시험에는 어떻게 본다고요? 국법에 따라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1조 목적이 옛날 목적에 따라서 보게 돼 있는데 바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뀔 건 어떻게 출제를 하겠습니까? 이건 출제할 때 배제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출제위원이 구법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이걸 내도 옛날 법에 따라서 뭐 1조 목적을 내도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낼 것이다. 99.9%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바뀔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자, 그래서 1조가 출제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졌다. 사실은 세법에 따라서 볼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게 90일 전에 공고토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공고 날짜를 좀 늦추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공고 날짜를 늦춰버리게 되면 이 시험 보는 날을 10월 26일로 하면 90일 전에 공고토록 되어 있는 법을 위반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 시험 날짜를 11월 이렇게 초순으로 좀 늦추자. 한 주나 2주 정도. 그러면 공고를 8월 초 정도로 하니까 새 법에 따라서 출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작전을 땄어요.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근데 산업인력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인력공단이 11월 초순에 뭐 주택관리사 시험도 있고 딴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날짜를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늦추고 싶었으나.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대로 10월 26일 날 보니까 공고도 7월 중순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법에 따라 시험을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국법에 따라서 그냥 말끔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고칠 거 없고 그냥 요게 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1월 달에 또는 11월 달에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 신법에 따라서 출제될 거라고 해가지고 좀 고쳐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원상복귀 시켜요. 근데 뭐 큰 내용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뭐 용어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역사에 관련된 부분은 페이지 26페이지를 좀 보십니다. 자, 26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고요. 박스는 역사에 대해서 좀 간추린 내용이에요. 자, 제일 처음 보실 것은 조선 초기를 보십니다. 조선 초기에 보시면 각회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요 각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을 흥정붙여줬던 거간꾼을 각회라고 불렀어요. 명칭이에요, 명칭. 이 각회가 오늘날 중개업자의 조상이에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언제 처음 나타나느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자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조선 초기에 나타난 각회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 숫자가 조선 후기로 가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니까 법이 만들어져요. 그게 1890년도에 만들어진 객주 거간 규칙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최초로 중개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 최초의 법 그러면 객주 거간 규칙입니다. 이렇게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시대에 가시면 법이 또 나오죠. 거기 밑에 1922년에 소개영업 지칙규칙을 만들었다. 요 당시는 소개영업 하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낸 사람만 소개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세게 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나면 1961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거의 만든 법이 소개영업법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소개영업법은 일제시대의 소개영업 취취의 규칙을 거의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조문도 몇 개 안 됩니다. 자, 특징이 그런 데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 당시의 소개영업법은 이 소개영업법은 소개 행위를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하는 방식이 신고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뭐예요? 소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 뜻입니다. 신고제. 이게 특징.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무슨 구체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뒤에 나오지만 요 당시 소개영업소에서는 부동산만 소개했던 게 아닙니다.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권, 직업 소개, 혼인 중매까지. 하여간 소개할 수 있는 건 다 소개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소개영업법 시절이죠. 그래서 특징이 오늘날 중개업소하고는 다르죠. 오늘날 중개업소는 부동산만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안 그랬다. 그런 거죠. 두 가지가 특징.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소개영업법,
조문 몇 개 안 된 것 같고 부동산 중개업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하니까 너무 조문이 모자라요. 그래서 조문을 좀 늘린 것이 83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죠.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 이렇게. 요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과목의 시작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시험 과목인 공인중개사법은 처음에요. 83년도에 전두환 정권 때 부동산 중개업법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됐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83년도 법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규제하는 방식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개사 자격 시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니까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83년도에. 그래서 취지는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도 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제로 규제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 법이 두 번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자 99년 김대중 정권 시절에 7차 개정을 하게 됩니다. 99년도 7차 개정 때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에 허가를 낸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이랬던 것을 갖다가 등록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등록제로 바꿨어요. 자격제도는요. 이때도 있었고 99년 7차 개정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변화는 허가제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등록제. 허가제나 등록제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겁니다. 허가제에서는 허가에 필요한 요건,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관청이 또 심사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어. 그런데 평판이 너무 안 좋아. 그 사람이 그러면 허가를 관청에서 안 내줘 버릴 수도 있다. 관청에 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데 그 지역에 중개업소가 너무 많아. 그러면 또 관청에서는 허가를 안 내줘 버릴 수 있다. 그게 허가제. 반면에 등록제는 관청에 재량이 없어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100% 등록을 내줘야 돼. 100%. 그러니까 재량이 없어. 둘을 비교한다면 중개업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을 적에 문턱이 어떤 게 더 낮은 거예요? 허가제요? 등록제요? 이게 더 낮은 거지. 그래서 이때 7차 개정 때 김대중 정권 때 규제를 완화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규제를요? 완화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중요한 변화죠,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에 더 변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9차 개정 때입니다. 이 9차 개정은 200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죠. 근데 큰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등록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큰 틀은 변화가 없는데 법의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게 법의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법의 명칭이 바뀌었다. 길게. 그 다음에 세부적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내용이 거의 오늘날까지 명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 바꾸고 이때 들어온 제도가 거의 오늘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큰 틀은 변화가 없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를 갖다가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을 것 같습니까? 강화했을 것 같습니까? 이건 또 반대로 강화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쭉 들어가면 대부분 강화 쪽으로 흘렀던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는 이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법이 또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1월 29일 날 올해 1월 29일 날 공포가 되고 7월 29일 날 시행되는 법으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건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죠. 그죠? 여기까지죠. 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가시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옛날에 공부하시면서 막 고쳐놓고 막 그러셨죠? 그래서 27페이지를 아예 X를 해버리십니다. 꼴도 보기 싫다. X. 그리고 넘기십니다. 새 책을 갖고 계신 분이든 아니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이든 28페이지에 가시면 제일 위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에 박스는 깨끗하죠? 이거 하나만 공부하십니다. 제일 위에 박스. 그래서 박스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을 갖다가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자, 요게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갖다가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하겠다. 이렇게. 건전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좋은 말입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려는 것은 뭐죠? 무엇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중개업.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법이에요.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하면서 중개업자를 갖다가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자 그러면 사실 더 말이 됩니다. 중개업자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더 이게 말이 되지만 중개업자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고 아셔야 돼. 그러니까 중개업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중개업.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요. 두 번째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적인 단어는 거래라는 글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잘못 생각하면 중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 질서 확립이다. 그러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아무리 공인중개사법이지만 중개 질서 확립이 아니고 무슨 질서? 거래 질서. 앞에 나와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것들은 틀리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좋은 말들이에요. 그냥. 이 부분을 조심하죠. 자, 세 번째 목적은요. 마지막 목적이네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러면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더 고차원적인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만들겠다. 경제는 경제인데 무슨 경제입니까 지금? 국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목적을 얘기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 그러면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이렇게. 지금은 국가가 우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이 국민. 자, 그래서 목적 세 가지를 노랗게 표시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십니다.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출제 유언은 출제해버릴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바뀔 건데 왜 이걸 출제합니까? 그렇게 그건 안 통해요. 근데 이제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거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시면 네모 2번에 중개사법령의 구성이라고 돼 있죠? 자, 먼저 이해하실 게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목이 전부 다 법이거든요. 근데 법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헌법도 법이고 여기서 만든 요 조례 이런 것도 다 법입니다. 구청에서 뭐 시청에서 저기 서울시에서 만든 것도 다 조례 그것도 법이에요. 법 굉장히 넓은데 국회에서 만든 법을 뭐라고 그러죠? 법 중에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그러죠. 그죠? 법률 이렇게 율자를 붙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좀 문제가 있어. 세부적인 법을 또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은 국회에서 만들기는 적합치 않아. 국회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 실제 법을 집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집행하는 그 행정부서에서 더 잘 알아.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법을 만들게 하죠. 집행부요. 자,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것은 학문적인 이름이에요. 학문적인. 이때 이제 행정부 중에서 보면 최고 통수권자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이 있는데 그걸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 장관을 두잖아요. 분야별로. 그 주무부서 장관이 또 명령을 만들어.
그것을 갖다가 불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개업과 관련된 주무부서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군데에서 또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다고. 이때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시행령 이렇게 얘기하고, 국토교통부령에 요거 다른 말로 부를 때는 시행규칙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용어를 좀 알아두시라고요. 용어를. 그리고 아까 시험범위 말씀드린 시험 저기 보면 법령에서 30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거기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할 때 법자하고 명령할 때 명자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범위가 법률하고 명령까지. 법령에서 몇 문제가 출제돼요? 30문제가 출제된다. 주문이 118개밖에 안 돼. 그 중에서 30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도 출제하기도 힘들어요. 출제하려고 해도 내용이 많잖아. 자, 근데 이 조문만 하시고 기출문제 잘 하시면 중개사 법령은 끝난 거예요.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실 것은 작년에 조문이지만 작년에 2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중개사 법령이. 작년에 2번 개정되고 벌써 시행되고 있다고. 그 개정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 내용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확실하게 시험 나올 때가 몇 군데가 딱 보여 있어요. 벌써 나와 있어요. 이건 확실히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뭐냐면 최근 1년도 안 된 판례를 묻기도 한다. 그러니까 뭐 올해 나온 판례인데 올해 시험에 묻고 막 그래요. 이게 이런 현상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최근 판례를 출제한다. 우리 중개사법도 판례가 있습니다. 민법만 판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사법도 판례가 있는데 아니 옛날에는 출제위원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나 봐.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아주 그해 나온 판례인데도 출제를 해. 그런데 그게 지문에 한 지문 작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문에서 한 5개 정도 내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이게 한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지문에 섞여 나온단 말이야. 판례가 이렇게. 한 작년 같은 경우도 최근 판례가 한 5개 정도로 섞여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판례를 또 검색해보면 다양하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판례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 판례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교재. 그런 게 혹시 출제될 만한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법령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40문제가, 아니 30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는 중개로 갑니다. 우리는 31페이지. 중개가 뭐냐에 대해서 밑에 네모 1번에 가로 1번을 보십니다. 네모 1번에 가로 1번 보시면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을 그을 겁니다.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까지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대하여 밑에입니다. 지금 네모 1번에 가로 1번 밑에요. 위에 박스가 아니에요.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까지 끊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7, 8 보시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중개가 된다. 일단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을 전제로 합니다. 3조에 나와 있죠. 이따 둘째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 물건은 5개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요. 인목이 있습니다. 인목은 뭐냐? 심어진 나무인데 등기가 된 나무를 인목 이렇게 불러요. 인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 있고요. 공장재단 이따 배울 겁니다. 광업재단이 있고요. 2개가 재단이나 이렇게. 이 5개를 갖다가 중개대상물건 이렇게 불러요. 이 3조에 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런 뜻이 거의.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렇게 첫 글자랑 끝 글자를 붙여버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거래 행위를 이렇게 된다고.
그걸 세 번째, 어떻게 해 주어야 중개가 됩니까? 알선, 소개해 주었을 때 중개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개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다만 이제 두 번째 부분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래행위, 요걸 갖다가 법률용어로 바꾸면 법률행위라고 바꿀 수 있어요.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는, 자, 민법 공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민법이 무슨 요일이죠? 지났네요, 그러면? 법률행위, 그러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처럼 계약이죠, 계약.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이죠, 계약. 결국은 계약 체결하는 것을 이 말이에요. 이런 부동산들에 대해서 계약서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뭐다? 중개. 끝이에요, 끝.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서 쓰게 도와주는 거. 중개. 끝. 다만 이제 이해를 하실 부분은 법률 행위를 하면 권리의 변화가 생기죠. 이걸 권리 변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권리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권리의 주체나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 거. 득실 변경을 권리 변동 이렇게 해야죠. 이것 때문에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의욕하는 거고, 법률 행위를 하면 이게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결과를 낳는 거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원인이고 권리 변동이 결과에 해당되죠. 민법 총칙을 갖다가 큰 기둥으로 얘기하자면 법률 행위랑 권리 변동이요. 이게 민총이죠, 민총. 그럼 세부적으로 이 계약이 다양하다는 거죠. 사고 파는 계약을 매매다 그러고, 그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딱 내게 되면 매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잃게 되죠. 등기 이전 해주면서 소유권을 잃지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화가 생겼던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서 약속을 착실히 지켜나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계약 중에 보면 바꾸는,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교환 계약이 또 있죠. 빌라 주인하고 아파트 주인이 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럼 교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상호 이전 등기를 딱 해주게 되면 빌라 주인은 아파트 주인이 되고 아파트 주인은 빌라 주인이 되는 것처럼 임자가 뒤바뀌어 버렸죠. 이때도 어떤 권리의 변화가 생깁니까? 소유권. 원인이 뭡니까? 교환 계약 때문에. 바꾸기로 약속해서 약속을 착실히 지킨 거죠. 계약 중에 보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있다고요. 임대차 계약은 빌라를 갖다 2년 동안 전세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면서 보증금, 잔금 치르고,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인만 협조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주인들이 협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못 하거든. 그래도 빌라를 2년 동안 세를 얻은 사람은 자기 집도 아닌데 거기서 살 수 있게 되죠. 등기 안 해도. 그때 생긴 권리가 뭐예요? 임차권이다. 임차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게 되는 권리죠. 이 임차권 왜 생겼습니까? 2년 동안 그 빌라 주인이 빌려주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생긴 거죠. 그리고 약속을 지킨 거죠. 들어가 살죠.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냐? 담보를 잡고 잡히는 계약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딱 하면 등기가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저당권은 주로 누구한테 생겨요? 금융기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은 돈을 꿔주면서 담보 잡는 계약이죠.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등기를 딱 내면 금융기관에서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이런 데서는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얻게 돼. 이 어디에 써먹는 권리죠, 이거?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 안에 어떤 권능이 들어가 있죠? 그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해간 돈을 갚아야 될 때 안 갚으면, 이자를 제대로 안 내면 이 저당권에 근거해서 경매를 붙여버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없던 게 생겼죠? 왜요? 이걸 통해서. 이런 계약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등등등. 지상권 설정 계약 많죠? 이런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원인이 돼서 권리의 변동이 막 생긴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용어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중개람은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예를 든 겁니다. 그게.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 포커스는 뭐냐?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이게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행위. 이 행위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계약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여기까지 하면 끝나버렸다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뭐다? 중개다. 자,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게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만드는 원인은 법률행위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실 건데 하나 더 있죠. 법의 규정. 법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상속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도 없고 다른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들이 딱 한 명 있어.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게 되겠죠.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소유의 빌딩을 아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아들로 소유권이 변동돼요. 그런데 그때는 이전 등기 없이 계약서 안 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순식간에 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오죠. 소유권 변동이 순식간에. 민법전에 그렇게 써져 있거든. 그게 법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똑같이 소유권 변동이지만 저절로. 경매도 그렇죠.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낙찰받은 그 부동산을 갖다가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에 즉시 바로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소유권 변동이 생기죠. 계약서 안 쓰죠. 그러니까 경매도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면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써져 있어. 그게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등기 전 없이도 소유권 변동이 생기죠. 이렇게. 자,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냐면, 권리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다 중개란 개념이 성립되는 건 아니란 거죠. 권리 변동이 생겼지만, 요게 원인일 때는 중간에 개입할 수 없죠. 개입을 못하면 알선을 못하는 것이고, 알선을 못한다면 중개란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 체결하는 게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생겼을 때는 중간에 개입할 수 있죠. 알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개란 말은 성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란 말은 권리 변동이 생겼다고 해서 다 중개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원인, 권리 변동이 생긴 원인이 뭐일 때? 계약 체결일 때, 그때 중개란 말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네 가지 예를 들 텐데 이게 중개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중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둘이 사고 팔게끔 다리를 놔줬습니다.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알선해 주었습니다. 중개한 겁니까? 중개 아닙니다. 왜 중개가 안 됩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줬는데 왜 중개가 안 돼버립니까?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죠? 근데 이것은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중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표현을 본다면 이것도 소개하고 중개한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개사 법령상으로서의 중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고 싸게. 그래서 낙찰 받아보라고 소개시켜줬다. 자, 그랬을 때 이 알선행위는 자 중개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죠. 왜 중개가 안 돼버립니까? 왜 중개가 안 되죠? 토지고 알선인데 경매 때문에 그렇죠. 경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절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개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란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중개란 말의 그 용어의 정의의 핵심은 계약서 쓰게 만들어준다. 그게 핵심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신축상가가 있습니다. 신축상가를 분양합니다.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거래를 분양이라고 그래요. 그 신축상가를 갖다 분양을 하는데 그때요. 분양 계약 체결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중간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자, 중개한 겁니까 저는? 자, 중개한 겁니까? 분양하게끔 대행을 해줬다고. 중개 안 돼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게 상가고 부동산이고 분양계약이 매매계약 같은 겁니다. 분양계약서 그래도 대부분 임대분양 아니고서 이제 매매계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지. 근데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행은 대리입니다. 대리. 대신해주는 거. 알선은 뭡니까? 그냥 소개만 시켜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대리하고 알선은 같은 말이 아니죠. 우리 주선. 그죠? 그것이, 소개팅 주선한다 그러면 그건 소개지, 소개. 알선이지. 대행은 아니거든요.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같은 말 생각하시면 안 되지. 하나만 더요. 아파트인데요.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랑 주인이랑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는요. 대출 받는 계약서를 쓸 때 담보 설정하는 계약서도 같이 쓴다고요. 그걸 제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습니다. 알선. 이렇게. 중개한 겁니까 저는? 중개죠. 완전하게 중개입니다. 아파트죠. 부동산.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소개시켰죠. 알선이 소개지 뭐예요. 중개 맞습니다. 네, 이건 중개다. 중개업소에서 보면 대출 받게끔 은행 이렇게 제2금융권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좀 이렇게 좀 뒤로 좀 뭘 좀 주죠. 그죠? 그런데 대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보수이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가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게끔 중간에서 다리 놔준 거. 이건 중개입니다. 이건 분명히. 자, 그래서 중개냐 아니냐를 갖다가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 이 중개활동은 알선하는 건데 결국 알선한다고 하는 것은 소개하는 건데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가격을 맞춰주고 조정해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알선행위입니다. 이런 알선행위는 사실행위일까요? 법률행위일까요? 사실적 활동이다. 법률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중개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예요? 중개도 사실행위지. 요게 사실적 활동이니까 이것도 사실행위. 근데 중개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 대상은 중개 활동을 통해서 뭘 하죠?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게 있잖아요. 중개 활동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중개의 대상은 뭐죠? 중개 활동의 대상은 중개 활동은 목적이 뭐예요? 계약 체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중개 활동의 대상은 법률행위고 계약이고 중개 자체는 중개 활동 자체의 성질은 사실행위고 사실행위. 두 개를 구별합니다. 중개 자체는 무슨 행위고 사실행위고 근데 중개 활동을 통해서 당사자가 하게끔 만드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뭐고 법률행위고. 응? 자, 위치를 긋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에 가시면 가로 2번이 있습니다. 가로 2번. 중개행위의 법적 성질이라고 나와있죠.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사실행위 이렇게 적혀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번 가십니다. 니은번에 가시면 중개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박스, 그림이 있는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가 있습니다. OX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고 사실행위고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중개는 사실행위,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있는 판례 하나 보십니다. 1번. 판례를 보시기 전에 자, 요걸 좀 이해하십니다. 최근 시험에 3번 나왔던 게 뭐냐? 이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중개업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게 3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것만 갖고 변호사가 중개 자격증 없어요.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없다. 이 결론은 다 아시죠?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등록을 내고서 중개업을 할 수밖에 없다. 다 아시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근거가 뭐냐?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거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뭐가 써져 있냐면 법률사무라는 게 있다. 법률사무. 누구 업무? 변호사 업무. 이 법률사무에는 이 중개활동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법률사무에 중개 행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 변호사가 바로 중개해버리면 되잖아. 안 들어가죠. 이게 결론이요.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법률사무가 있는데 법률사무에 중개 행위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별도로 따서 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등록을 내고서 해라 이 얘기지. 결론은. 그래서 근거는 얘가 여기 안 들어가 이거죠. 요걸 갖다가 밑줄 긋겠습니다. 1번의 첫 줄.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법률사무 동그라미요. 거래 당사자의 행위를 갖다가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 구별된다. 중개행위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률사무랑 중개행위는 구별된다는 것이요. 일단. 그리고 셋째 줄 보면 보통 일반의 법률사무에는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줄이 포인트네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죠. 구별돼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어디 가시냐면 38페이지 가십니다. 38페이지는 중개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잠깐 쉬었다가 중개업부터 하겠습니다. 예.